안녕하십니까, 허경환입니다. 오늘은 특강으로서 평화협정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주제로 1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월 27일이 바로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는 이제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남북 정상은 이번이 세 번째가 되겠는데 2000년 6월 15일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과 우리 남한의 김대중 대통령이 만나서 6.15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또 7년이 지나서 2007년 10월에 노무현 대통령이 또 김정일 위원장과 만났습니다. 남북 정상의 만남,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런 만남으로 인해서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남북이 긴장된 상황 속에서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의 물꼬리 좀 뜨이고 있다 하는 의미에서 바로 이 땅에 평화가 정착될 것이라는 희망과 그런 국민의 여망 속에서 이루어진 그런 회담이었고, 그로 인해서 세계도 찬사를 보내면서 아마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후 어떤 결과가 되느냐. 평화의 봄을 우리 국민은 좀 기대했지만은 그러나 결과는 전혀 다른 그런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정상이 만나기 전까지는 한반도에 재래식 무기를 통해서 서로 긴장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상이 만난 이후에는 핵과 미사일로 더욱더 첨예한 대립의 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 정상이 만남도 우리가 기대 반 우려 반이 됩니다마는 과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정말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이 한반도의 평화의 봄이 이루어진다면 민족의 수건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 지혜를 모아서 두 정상이 좋은 결과가 나기를 정말 우리는 모든 국민들이 바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정상의 만남을 우리가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국민들이 좀 후원해야 되고 응원해야 되는 입장에서 과거의 평화회담, 이런 그 역사적인 선례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봄으로써 하나의 반면교사로 삼고자 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의 질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를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아시아는 바로 중국이 모든 그 문명을 중심해서 그런 지배하고 있는 시대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세계의 중심이라고 자부하고 있고 또 자기는 문명 국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화라는 그런 하나의 이념을 중심해서 이 아시아를 질서를 유지해 왔다고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화라는 이 중국은 변방에 있는 나라들은 모두 미개인들이고 그 미개인들을 교화시켜서 그러면 이 아시아의 질서를 이끌어가는 그런 중심 국가, 이것이 바로 중화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중화주의를 중심해서 보면은 바로 동서남북의 그런 야만족이 산다는 거죠. 아까 말씀은 비문명 국가, 이런 것을 우리 동쪽으로 가면 동이족. 그래서 흔히 우리는 동이족 하면은 예절이 바른 그러한 민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중국에서 보는 그 견해는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 동방이 오랑캐, 이런 뜻으로 이제 중국에서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만, 그리고 서융, 북쪽, 이런 남만이라는 것은 베트남, 인도차이나 반도를 중심이고 서용은 티벳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북쪽은 몽골 이런 이렇게 변방의 모든 국가는 야만족이기 때문에 바로 이 중화 사상에 의해서 그들을 뭐냐면 교화시켜서 이러한 세계 질서 속에 뭐냐면 심어가 나가는 것이다. 그 질서의 방법이 조공입니다. 그러니까 책봉과 조공을 통해서 이 아시아의 질서를 이루어 나왔다. 그런데 중국은 한 수 더 떠서 그것은 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의 질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세계의 질서의 뭐냐면 문화의 중심지다. 그러니까 서방의 어떤 세력도 뭐냐면 이 중화와 그런 하나의 질서 속에 조공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이렇게 역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예가 바로 영국의 조지 3세가 뭐냐면 이제 맥카트니를 이 중국에 보내서 서로 통상 조약을 맺으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청나라의 황제는 그들을 영접하면서 뭐냐면 그 전통적인 그런 그 주변 국가와의 그런 관계가 그랬던 것처럼 바로 3개 국고도로 이 황제를 영접하라고 명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황제 앞에 이 동양의 어떤 그 주변 국가도 물론이지만 서양의 세력도 세계의 중심이고 문명 국가니까 그 문명 국가인 황제 앞에서 3개 국고도를 해야 된다. 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무릎을 꿇고 9번 머리를 조아려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맥카트니 사절은 도저히 그것을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황제의 그런 이해로 인해서 결국 서양식 한 발은 무릎 꿇고 한 발은 이렇게 서 있는 자세로서 예를 갖추는 것으로서 당시의 사절단이 황제에게 예를 올렸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조지 3세가 맥카트니 사절에게 많은 그런 예물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서로 통상조약을 맺기 위한 하나의 예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어떻게 하냐 조공이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중국은 세계 질서의 중심이고 그리고 문명국가고 그러므로 인해서 주변 국가들은 조공을 통해서 그 질서를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당시의 중국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서를 깬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아편전쟁입니다. 아편전쟁은 1840년에 영국과 중국에 의한 전쟁입니다만은 이런 아편전쟁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영국이 인도에서 재배된 아편을 중국에다가 판매하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중국에서는 이 아편을 수입하면서 또 아편을 흡입하면서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주로 노동자들이 이 아편을 흡입하게 되고 또 병사들도 뭐냐면 이 아편을 흡입하면서 뭐냐면 이 병영의 질서가 깨어지게 되고 사회의 질서가 무난하게 되자 바로 황제는 특명대사 에게 뭐냐면 황족으로 보내가지고 임칙서죠. 임칙서를 황족으로 보내가지고 이 아편 문제를 해결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임칙서라는 사람은 대단히 뭐냐면 정직한 사람이었고 고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편들을 다 수거해가지고 불태워버렸어요. 이렇게 되자 영국 정부가 결국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일어난 것이 1840년 아편전쟁입니다. 이런 아편전쟁에 의해서 결국 중국이 손을 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난징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난징조약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에 보이는 홍콩이 결국에 중국에 환량되는 그런 입장이 서게 됐고 그리고 아편 거래가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또 한 20년 정도 지나서 결국에 제2차 아편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빨간 선은 제1차 아편전쟁을 통한 난징조약이고
제2차 아편전쟁은 1858년에 일어나서 1860년까지 갑니다만은 이때 결국에 이 텐진 조약과 베이징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광저우에 있는 에로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2차 아편전쟁의 발발은 그 에로선이 바로 해적선인데 이건 영국배입니다. 그리고 그 영국배에 이런 청나라 선원들이 거기에 배를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관료들이 이 배를 조사하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또 영국배이기 때문에 영국의 길을 내리는 그런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별미가 되어가지고 결국 아편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여기에 프랑스가 함께 끼어들게 됩니다. 그것은 이 배에서 이런 하나의 사건이 결국 프랑스 선교사가 죽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이런 그 기독교를 박해했다는 조건에 의해서 프랑스와 영국 연합군이 일으킨 전쟁이 바로 제2차 아편전쟁입니다. 그래서 제2차 아편전쟁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텐진 조약과 베이징 조약을 체결했는데 이로 인해서 영국은 이 홍콩은 1차 때 한량을 받았고 2차 때는 구룡반도까지 한량을 받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선교의 자유권을 이제 허락받았고 또 지금까지 교회에 재산을 몰수했던 것을 환원받는 그런 하나의 내용이 텐진 조약과 베이징 조약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베이징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바로 중국이 이 영불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이것을 어떻게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러시아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아이훈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아이훈에서 러시아와 그리고 이 청나라 강요가 서로 만나게 되죠. 여기에서 결국 이 청불연합군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러시아에 도움을 주는데 그 러시아에게 어떠냐? 이 연해주 땅을 할량해 줍니다. 연해주 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중개하면 중개 수수료죠. 중개의 그런 대가로 연해주 땅을 할량을 러시아가 받게 된다. 그 결과는 어떻게 냐? 나중에 우리 조선족이 이 연해 땅에 살다가 스탈린이 이주정책에 의해서 중앙아시아로 가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렇게 그 청나라가 러시아와의 그런 하나의 그 협조를 통해서 베이징 조약이 체결이 되고 불행스럽게도 이 연합군은 바로 이화응과 원명은 등 결국 황제의 그런 거처를 불을 지르고 소실하게 되죠. 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이렇게 1860년 제2차 아편전쟁이 베이징 조약을 통해서 끝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서양 제국주의는 어떠냐? 이런 좀 식민지를 좀 세우기 위해서 혈안이 되던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근데 인도는 이미 영국이 지배하에 들어가는데 프랑스가 이 영국과 인도를 놓고 싸우다가 패해서 그들은 다시 어디냐? 이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합니다만 인도 차이나 반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명분이 인도 차이나의 문명의 빛을 비춘다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 인도 차이나 반도에 베트남 어떠냐? 웅의 왕조가 있었는데 이 웅의 왕조가 혼란 상태에 있었어요. 그때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베트남은 이렇게 통킹, 안남, 그리고 조킨 차이나 이렇게 세 부문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만은 이렇게 원래는 이 베트남이 안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6.25 당시에 안남미를 먹었다 그러죠. 이 베트남에서 원조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원래 그 베트남이 아니라 안남이었는데 이렇게 통킨, 안남 그리고 조크 차이나 이렇게 세 부분으로 하는데 이 프랑스가 이 조킹 차이나를 한량을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냐? 지금까지
이 인도 차이나 반도는 중국의 종속 관계에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의 허락 없이 사이공 조약을 통해서 프랑스가 이 조킹 차이나를 뭐냐면 할량받았으니까 그 사이공 조약이 무효다. 이렇게 이제 청나라에서 주장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결국 프랑스 군대는 통킹 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결국 중국하고 청나라하고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1884년에 결국 이 통킹을 중심한 그 전쟁이 결국에 그러면 이 중국 본토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1885년에 이 전쟁이 끝나고 텐진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청나라하고 프랑스하고 텐진 조약을 맺죠. 그 텐진 조약을 통해서 결국 인도 차이나 반도는 결국 프랑스영으로 그렇게 떨어지게 되죠. 자, 이미 뭐냐면 그 서구의 제국주의는 이 동남아시아로 진출해서 인도네시아라든가 이런데 뭐냐면 향료를 구하기 위해서 이런 그 동인도 회사 같은 것을 이미 세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영국이나 네덜란드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모든 나라가 황저우에다가 그냥 동인도 회사를 세우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서양 제국주의가 이렇게 동아시아로 이제 들어오면서 인도 차이나 반도는 프랑스령으로 프랑스 보국으로 그렇게 떨어지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화에 있을 때 일본이 제2차 전쟁을 일으키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우리의 일본의 유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군대에 보내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것이 버마 전선이라든가 또는 남양군도라든가 이런데 우리 젊은이들이 결국 일본군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전쟁에 식민지 젊은이들이 가서 싸웠다는 얘기죠. 그것처럼 이 베트남 이렇게 인도 차이나 반도가 프랑스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프랑스는 유럽의 제1차 전쟁이 일어나자 이 인도 차이나에는 젊은이들을 유럽 전선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그래서 1차 대전에 그들의 무관한 전쟁을 유럽에서 치르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역사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도 차이나 반도가 프랑스영으로 이제 된 지 한 70년 동안 지배를 하게 됩니다만은 이 70년 동안의 전쟁하는 사이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그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프랑스가 바로 40일 만에 독일에게 함락이 됩니다. 독일에게 함락이 돼요. 이 독일에게 함락이 되는데 이 지금 붉은색이 독일에 함락된 부분이고 프랑스인데 이것이 전체가, 그리고 여기가 이제 프랑스가 비시란 곳으로 파리에서 정부를 옮겨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비시 정부를 이끌었던 수뇌가 누구냐면 패댕이라는 1차 대전에 아주 독일과 싸워서 승리한 그런 영웅입니다. 프랑스의 영웅인데 이분이 비시 정부를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결국 독일에게 항복을 하고 독일 나치당에 협조하는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자 여기에 국무차관이었던 두골 장군이 바로 영국으로 망명을 해서 망명정부를 세웁니다. 자유프랑스라는 망명정부를 세우게 돼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이 비시 정부하고 망명정부가 있는데 결국 이 비시 정부가 해외에 그런 인도 차이나 반도를 관할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봤듯이 이 일본은 지금 어떤 입장이 있냐면 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가지고 결국 중국과 싸우게 되는 입장이 됐어요. 중국과 싸우는데 이 중국을 포위해서 이 만주 사변을 일으켜서 만주를 먹고 지금 그 베이징을 통해서 이렇게 중국을 이제 침략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도 차이나 반도가 필요해요. 근데 인도 차이나 반도는 이미 프랑스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프랑스는 지금 자국이 독일의 침략을 받아서 뭐냐면 그 비시 정부가 항복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비시 정부는 어때야? 뭐냐면 아까 봤듯이 바로 이 뭐냐면 이 독일을 협조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독일과 일본이 서로 뭐냐면 이제 동맹 관계를 맺었으니까 결국 이 프랑스는 일본에게 인도 차이나 반도를 뭐냐면 상륙할 것을 허락해 주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입장에서 결국 인도나 차이나 반도는 일본군이 그냥 피 흘리지 않고 프랑스가 양보해 줌으로 인해서 결국 인도 차이나 반도로 뭐냐면 진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인도 차이나 반도에 일본군이 상륙하는 하나의 장면이죠. 자, 이렇게 인도 차이나 반도에 상륙한 일본군은 결국 어떠냐? 이렇게 그 중국을 포위함으로 말미암아 중국은 외부로 또 물자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있었던 당시에 중국은 결국 운남성에서 티베트로 연결되는 차마고도를 통해서만이 유일하게 물자가 수송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 2차전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일본이 결국 항복하게 되고 그러면 위해서 결국 이 동아시아 일대가 모두가 다 식민지에서 해방되는 그런 기쁨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베트남도 이렇게 해서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프랑스의 비교를 우리가 해보는데 우리 조선반도나 그리고 이 인도 차이나 반도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 프랑스와 다릅니다. 프랑스는 아까 말씀드렸진 망명 정부인 자유 프랑스가 연합군과 함께해서 상륙해서 프랑스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프랑스 정부가 세워질 수가 있었는데 우리 조선반도나 이 베트남의 인도 차이나 반도는 연합군의 일원이 아닙니다. 그냥 연합군에 의해서 일본이 망한 거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도 역시 북쪽에는 소련, 러시아, 소련군이 그리고 남쪽에는 미군이 주둔해서 관할하게 되는 것처럼 이 인도 차이나 반도도 결국에 저 북쪽으로는 중국에 있는 국민당이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남쪽에는 영국군이 진주해서 결국 일본군을 무장해제시키는 거죠. 일본군을. 그런데 이 중국이 어떤 상황이 되느냐? 국공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2000년이 끝나자 공산당과 국민당이 싸우게 됐다. 그러니까 힘에 겨우니까 국민당이 철수를 해버려요. 철수를 해보니까 결국 또 이 인도 차이나 반도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프랑스군이 과거에 여기에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모든 나라들은 식민지로 또 해방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오히려 프랑스는 다시 인도 차이나 반도를 지배하겠다고 들어온 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도 떠나고 그래서 이 인도 차이나 반도는 프랑스가 다시 지배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재빠르게 바로 호지명이가 1945년 9월 2일 해방이 되자마자 아시아에선 최초로 그럼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선포합니다. 공화국을 선포해요. 그런데 프랑스 쪽에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죠.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인정하지 않고 이것은 과거처럼 이 베트남, 인도 차이나 반도는 바로 프랑스영으로 보호영으로 그렇게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 일어난 것이 제1차 인도 차이나 전쟁입니다. 제1차 인도 차이나 전쟁이다. 이게 말. 그래서 프랑스군이 이제는 북쪽으로 진격을 하게 되는 거죠. 진격해서 뭐 프랑스는 현대식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병력도 참 상당히 많은 병력이 투입돼서 결국 북쪽에 세운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이제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노이가 함락되고 하이퐁이 함락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결국 이 베트남 민주공화국은 게리라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디엔예 비엔프라는 곳이 있는데 이것은 라오스의 국경지대고 라오스하고 베트남하고 연결되는 그런 아주 요충지입니다. 이 요충지에다가 바로 프랑스군이 요새를 만들게 되죠. 요새를. 그러자 이 북베트남
민주공화국은 어떠냐? 이 DNBF를 포기하게 되죠. 포기하게 됩니다. 이런 포기 상황 속에서 뭐냐면 영국군은 공중으로 물자를 투입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공자를 물질. 그러다가 결국에 이 북베트남은 땅굴을 파가지고 이 요새를 공략하게 되고, 그러다가 1954년 5월 7일 DNBF 요새를 완전히 함락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프랑스가 여기에서 결국 패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약 10,000여 명이 여기 전사자가 나왔고, 그리고 약 8,000명이 포로가 잡혔는데 그 중에 5,000명이 뭐냐면 이 포로들을 혹사함으로 말미암아 죽고, 나머지 귀국선을 탄 사람은 한 3,000명 정도 병력이 그렇게 많은 포로들이 죽은 것을 역사는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랑스군이 패배로 말미암아 이 베트남에 다시 뭐냐면 평화가 깃드는 것 같지만은 결국 이 문제를 통해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1954년에 한반도 문제와 더불어서 결국 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결국 이 국제회의가 열리게 됐습니다. 이 국제회의를 통해서 결국에 이 베트남이 17도 선으로 이렇게 분단되는 아픔을 느끼게 되죠. 아픔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17도 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베트남 그런 그 민주공화국, 여기서 우리가 뭐냐면 베트민이라 그러는데, 베트민 약자로 베트민이라 그러고, 남쪽에는 베트남 공화국 이렇게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존재가 호지민 그리고 GM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 GM 정부가 상당히 그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자,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이 베트남 공화국은 남베트남 해방전선이라는 그런 하나의 민족단체가 생기게 돼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베트공이라고 그래요. 베트공. 이 베트공과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림이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럼 이제 베트남 공화국과 그리고 베트남 해방민족전선하고 싸운 것이, 이것이 바로 월남 내부의 하나의 그런 그 베트공의 이제 그 싸움이었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 미군이 주둔하게 되고, 또 우리 한국군도 이제 주둔하게 됩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결국 베트남 전쟁이 여기에 1955년에, 그러니까 54년에 프랑스군이 철수한 후에 미군이 들어가게 됩니다. 미군이 여기에 들어가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바로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도미노 이론에 의해서, 만일 한반도가 공산화되면 그럼 일본이 공산화되고, 그것이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까지도 공산화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한반도의 전쟁에서 6.25 유엔군이 개입하게 됐고, 베트남 전쟁도 만일 이 베트남이 공산화되면 캄보디아, 라오스, 그리고 태국, 말레이시아, 이렇게 버마 공산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를 이 베트남에서 막아야 된다는 그런 명분에 의해서 미군이 1955년에 이 월남전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베트남 해방민족전선은 어디냐? 계속 이 북베트남, 베트남에 의해서 원조를 받으면서 이렇게 국내에서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전선을 유지해 나가기 때문에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이 월맹을, 즉 베트민을 어떻게든지 정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하나의 입장이 생겨요. 그래서 생긴 것이 통킹만 사건이에요. 통킹만 사건이에요. 자, 이 통킹만 사건에 의해서 결국 매덕수함이 결국 어뢰에 피격을 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있다가 결국 조이더너스 함이 또 피격을 당해요. 이런 하나의 이유로 말미암아 결국 미군이 결국 북쪽에다 폭격을 가하게 되는, 이것이 본격적으로 1965년 이런 하나의 전쟁이 이렇게 발발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 그래서 결국에 이 월남전은 내부의 베트공과의 그런 하나의 전쟁이기도 하며,
그리고 국경선을 넘어서 이런 베트민 올맹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운 싸움을 해나왔던 것이 바로 베트남 전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1965년 이 좀 월남전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 한국군도 좀 베트남으로 파견하는 그런 하나의 역사적인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자, 그럼 이런 17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대무제투가 세워졌는데, 이 베트민 올맹은 끊임없이 이 호지민 루트를 통해서, 즉 이 라오스가 중립국가인데 이 라오스의 이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끊임없이 뭐냐면 이 좀 베트공을 이제 후원하게 되고, 또 이렇게 전선을 유지하면서 싸웠던 것이 베트남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사진은 호지명이 바로 이런 그 병사들과 함께 동거하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갔던 그런 하나의 장면입니다. 우리가 그 중국의 공산당하고 그리고 또 국민당과의 그 국공 내전을 할 때도 결국 막강한 군사력과 그리고 무기를 그 국민당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국 공산당이 패한 이유는 뭐냐?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결국에 좀 이 국민당이 대만으로 쫓겨나간 것처럼 이 월남전에서도 결국에 이 좀 호지명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좀 국민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그런 하나의 좀 이 전략 전술을 썼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호지명이 직접 전투 일선에 서서 치료를 했던 것을 압니다. 자, 그러면 이 월남전에 연합군으로서 참전했던 것은 물론 미국이 중심이 되었지만 한국군도 약 한 5만 명 정도 그렇게 참전을 했고, 호주가 한 7천 명, 태국이 11,000명, 필리핀이 2,000명, 뉴질랜드가 520명. 그래서 미군이 약 한 5만 명가량 사상자 나왔고, 우리는 한 5천 명 정도의 사상자 나왔습니다만은 이렇게 국제전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월남을 중심한 연합군과 그리고 월맹을 중심한 동맹 간의 그런 싸움, 이것이 참 한 65년부터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은 바로 한 10년 동안 이런 전쟁을 치렀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군이 막강한 그 화력 그리고 연합군의 그런 그 전투로 봤을 때 얼마든지 이 베트남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었는데, 196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구정공세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GM 대통령은 이제 전쟁도 승리로 이끌어가고 그동안에 국민들이 구정을 맞이해도 명절을 셀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3일 동안 뭐냐면 일방적으로 휴전협정을 뭐냐면 제의합니다. 그래서 휴전 상황에서 이 구정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월남의 국민들은 자기 고향을 찾아가고 부모를 찾고 이렇게 해서 몇백만이 뭐냐면 그 고향을 찾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월맹은 어떤 입장이냐? 바로 이런 기회를 포착해서 결국에 뭐 좀 월남에 군복을 입히고 월맹군들이 미군 집차를 달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모든 그 보안이 허술했어요. 그리고 몇백 명이 이렇게 고향을 오가는 상황 속에서는 철저하게 검문 검색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13만 명이 이 좀 베트민들이 월남 쪽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1968년 음력 1월 31일 일제히 이런 그 좀 불빛과 함께 이런 신호에 의해서 이런 도시가 습격을 당합니다. 심지어는 사이공에 미국 대사관이 이제 뭐냐면 습격을 당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안방에서는 계속 TV를 보던 국민들은 그동안에 미국이 승승장구해서 승리하는 것으로 뭐냐면 이제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좀 대사관이 불타고 습격을 당하는 것을 봤을 때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월남전에는 뭐는 어떤 개입한 미군이 많은 사상자가 나고 이런 입장에서 명분 없는 싸움이다. 이런 하나의 입장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뭐는 반전 운동이라는 거죠. 전쟁을 반대하는 운동입니다. 이것이 미국 내만뿐 아니라 결국 세계 여론이 그렇게 돌아가게 됐고, 그래서 결국 월남전은 어디서 졌느냐? 전쟁터에서 진 것이 아니라 뭐 미국 내에서 언론에 의해서 졌다. 그래서 언론이 이런 과장 보도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 반전 운동에 의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전쟁을 접어야 되는 그런 하나의 입장까지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구정공세에 의해서 13만 명이 내려왔는데 그 가운데 9만 명이 모두가 좀 잡히거나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잔당이 한 4만 명 정도 되는데 그 4만 명이 전부 다 장걸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여론의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잔당을 척결해서 베트남전을 완전히 승리로 이끌어갈 그 찬수에 결국 미국의 언론에 의해서 결국 이 전쟁을 접게 되는 그런 입장까지 왔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전쟁을 이제 그만둬야 되는 입장에 있고, 또 베트남의 입장에서도 전쟁에 많은 소모진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전쟁을 지속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저로의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월명 입장에서는. 그래서 키신저가 당시에 미국 국무보좌관이었는데, 안보보좌관이었는데, 이분에 의해서 결국 파리에서 파리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되죠. 파리 평화협정을 체결합니다. 그 평화협정을 체결할 때 다시는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다는 그런 하나의 조약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리 평화협정을 통해서 키신저는 결국에 노벨 평화상을 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또 다 아는 사실이지만은 이 평화협정 체결로 말미암아 월남민이 수백만이 결국에 공산주의에 의해서 희생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파리 협정을 통해서 결국에 이런 키신저와 느덕도와의 간의 협정이 체결이 됐죠. 그래서 결국 1973년 3월 26일 연합군은 완전히 철수를 합니다. 우리 한국군도 다 철수를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감시단을 세우고, 또 월명의 그런 외무차관을 비롯한 150명이 인질로 월남에 이제 좀 남게 되고, 그리고 만일에 다시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이 즉각 개입한다는 이런 조항까지 세워서 평화협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 1975년 4월 31일 사이공이 함락이 되면서 결국 이 베트남은 월명에 의해서 공산화되었다. 이런 결과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하냐? 결국 힘이 없는 평화협정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종이장에 불과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공산주의들은 참 노렸던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결국에 그들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미군이 떠날 때 결국 월명과 월남의 그런 경제 격차는 대단히 컸었고, 결국 또 군사력도 월남이 세계 4위, 5위 정도의 그런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미군이 남겨준 그런 장비만 해도 전차와 장갑차가 400대, 그리고 항공기가 700대, 공군력은 4위였습니다. 세계. 그만큼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10억 달러 이상의 각종 최신 무기뿐만 아니라 또 40억 달러의 원조까지 해준다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티우 대통령이 그래서 승낙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참고로 이대용 그런 당시에 공사님이 당시 티우 대통령을 만났답니다. 그리고 우려의 마음으로 만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평화협정을 통해서 결국 월명은 전쟁 능력이 없다. 티우 대통령이 하는 말이. 그리고 너무 가난해서 하루 두 끼도 못 먹는다. 그것도 소금 반찬으로 연명하고 있다. 미국이 40억 달러를 원조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협정을 깰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력으로 좀 자주국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신념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는 미국의 원조를 받고 우리는 좀 월망과 대치한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은 결국에 이 정부가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원조를 많이 받는 나라는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국민 자신이 피와 땀과 눈물로서 경제 성장도 해 나가야 되지만은 자죽방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보다는 미국이 40억 달러를 준다는데 여기에 혹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10년 동안 결국 월명은 결국 전쟁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자기들은 석유 개발을 해서 경제 성장을 높이게 되면 그때는 결코 전쟁이 일어날 수 없다고 철저하게 티우 대통령은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대용 공사는 염려스러운 생각으로 그렇게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 티우 대통령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당시에 그 월명은 어떻게 해서 월남을 적화하는데 그런 전선을 세우느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내녕에서부터 그럼 이 통일 전선 전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통일 전선 전술을 하는 데는 바로 6천 명의 정예 공산당원들을 월남으로 파견했다는 거죠. 그리고 민족주의를 내세웠습니다. 이게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제 일부 우리가 80년대, 70년대 우리 학생들이 종북 세력과 규합해서 좀 국내 정치에 간섭하고 그리고 데모를 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만은 지금 입장했을 때 만일 북한이 김일성의 주체사상이라든가 공산주의 이론을 가지고 남한을 적한다면 결국 남한에 있는 많은 지식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리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날 이 북한의 공산주의들은 무엇에다 민족 전선을 세우냐면 민족주의를 내세웁니다. 민족주의를. 그 말은 뭐냐? 우리는 단군 할아버지의 한 민족이다. 그리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우리는 모두가 하나의 형제이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된다. 남북 문제도 우리끼리 해결해야 된다. 외세가 개입하면 안 된다. 이런 민족주의에 호소하기 때문에 우리 남한의 국민들 가운데서는 그런 하나의 북쪽의 그런 생각과 맞아떨어지는 사람이 좀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월남에서도 어떤 사상을 가지고 교화를 하는 것보다는 결국 민족주의에 호소하는 그런 하나의 측면에서 이 월남전이 결국 혼탁하게 됐고 월남 내부의 사회 혼란이 참 계속 일어나게 됐다 하는 것을 아닙니다. 이름으로 인해서 어떻게 주적개념이 이제는 흐려지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한반도만 보더라도 북한이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는데 무엇이 잘못이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리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민족이 통일을 이루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민족주의에 호소할 때 어떠냐, 과연 우리 적이 북한이냐 그렇지 않으면 외세인 미국이냐, 이렇게 우리 주적개념이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대. 바로 월남이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에 베트공들이 난립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종교 지도자 그리고 국가의 원로들이 앞장서서 반정부 활동을 함으로 알마 이 월남이 급격하게 혼란 속에서 결국 패망의 길로 가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월명이 탱크를 몰고 공격할 수 있었던 것은 월남이 무질서 속에서 결국에 참 국방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결국 공산화가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공산주의 통일 전선 전술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자세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런 6천 명의 정의원들이 월남으로 내려와서 결국 거기는 어떤 정치권이라든가 또는 종교계라든가 모든 요소에 침투해 가지고 그런 하나의 간첩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대통령의 정치 고문도 좀 간첩이었고, 그리고 또한 제일 야당 지도자도 그렇고, 그 다음 또 선동선전을 했던 그런 지도자 사회, 또는 그 육군 대위가 또 공군도 역시 그런 간첩들을 이제 나중에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월남이 패망한 것은 약 2천만인데 월남의 인구가 그런데 0.25%가 좌경화돼서 그들이 선동선전에 의해서 결국 사회가 혼란되고, 그런 위해서 결국 국방이 약화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월남이 공산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이 우리 한국 사회도 과거의 월남과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된다는 것을 아십니다. 정디주라는 사람은 야당 지도자로서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그만큼 좀 야당 후보로서의 두 번째 그런 그 표를 얻은 분이지만은 이분도 역시 결국 공산주의였고 창반만이라는 경찰 장관, 사이공 경찰 장관이죠. 그 녹다오라는 도지사, 구엔타인총이라는 월남 공군 대위, 이런 사람은 결국에 좀 수도를 지켜야 될 그런 사람이 오히려 수도를 공략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회 지도자과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결국 반정부 투쟁을 함으로 알면 사이공은 이렇게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 속에서 결국 월남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 그래서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결국에 좀 자유민주주의를 부르게 해요. 또 민주주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요구하는 이런 그 여성 지도자. 이것은 우리 좀 대한민국에서도 있었던 일이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정치적인 진보당을 이제 그 지도자가 이렇게 좀 뭐냐면 민주화를 뭐냐면 주장하는 그런 것들이 당시의 월남 상황과 아주 흡사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그 국내의 혼란이야말로 결국에 이 정치 불안을 가져오게 되고 그런 일에서 결국 국방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또 일각의 그 종교 지도자, 월남이 그런 종교 지도자도 이런 반정부 활동에 앞장서서 사회 혼란을 조장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그 천주교 정의 구현 천주교 신부들이 좀 정의 구현단을 이란 조직이 있습니다만 이런 그 신부들이 또 앞장서서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그 천주교 정의 구현 사제단들이 대단히 그 현 정부에 대해서, 과거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 있었죠. 자, 그래서 더욱더 사회 혼란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는 사회가 잘 이렇게 안정돼서 오늘까지 이렇게 경제 성장도 이룩하고 좀 안정적인 국정을 운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좀 앞으로도 보장될 수 있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이 월남의 어떤 그 당시의 상황을 하나의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월남 상황은 그야말로 이런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좀 사회의 혼란을 조장하는 그것은 또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그 좀 천주교 정의 구현 사제단들이 결국 51%를 받고 당선된 대통령을 그러면 이제 하야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 이런 것들이 과거의 월남전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느냐, 똑같은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월남화 공산화가 된 이후에 당시의 지도자들 그리고 사회 혼란을 조장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모두가 다 결국에 이런 숙청이 됐다. 혹심한 고문을 받고 이렇게 숙청이 되어지는, 이 모두가 당시의 그런 지도자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숙청을 당하는 봤을 때 한국 사회가 만일에 공산화되더라도 오늘 한국 사회에 그렇게 민주주의 자유를 부르짖던 사람들이 대접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그들이 살 길이 없으니까 좀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헤매는 그런 하나의 보트 피플이 참 유행어처럼 그렇게 나돌았습니다만 이러한 난민들을 어느 나라가 손짓해서 받아들일 그런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월남민들이 처절한 삶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키신저가 이 월명과의 체결된 평화협정으로 말미암아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만 그 결과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 월남 국민들이, 선량한 국민들이 몇백만이 희생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입장에서 결국 평화협정이란 것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공산주의 통일 전선 전술이 있다. 이것을 이제 우리 대통령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그러한 하나의 역사적인 교훈을 가슴에 담고 대화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사프 주한미군 사령관이 2012년에 떠나면서 우리 국민에게 마지막 호소한 글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국을 지키겠다는 투철한 정신이 없이는 아무리 훌륭한 무기와 막강한 경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헤어진 운동화를 신은 월맹군이 고성능 무기를 보유한 월남군을 이겼습니다.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은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가난하다고 포기만 하다가는 큰 코를 다칠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해방 이후 남한 적화 통일을 외치면서 지금도 배를 골마가면서 죽기 살기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한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6.25를 겪은 늙은 세대는 전쟁의 참상을 모르는 오늘의 젊은 세대들에게 나라가 망하면 어찌 된다는 것을 꼭 알려줘야만 합니다. 전쟁에 두려워 공산화를 원하는 분은 없겠지요. 전쟁에 두려워 도망가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월남 패망 후에 미국으로 도망한 월남 사람들은 국적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신세를 보았습니다. 미국의 애완경은 신분증이 있으나 월남의 난민들은 신분증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가란 것은 곧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장해 준 보루입니다. 미국의 독립선 언문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결국 신은 우리에게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권리, 자유의 권리, 행복 추구의 권리라. 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우리는 나라를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월남 난민들은 결국 나라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도 보장받을 수 없고 자유도 보장받을 수가 없어서 난민이 돼서 정처 없이 떠돌고 있다. 그런데 그럼 이 동물인 애완정은 미국에서 신분증이 있어서 잊어버리면 찰 수도 있지만 월남 난민들은 어떤 처지가 되더라도 누구도 그를 보호해줄 수 없다는 이러한 처절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이 샤프 사령관이 참 우리 민족을 염려하는 마음에서 남기고 우리 한반도를 떠났습니다마는 정말로 우리에게 교훈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역사적인 평화협정을 다시 하나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뮌헨 평화협정입니다. 뮌헨 평화협정은 결국 2차 대전을 발발하게 된 하나의 그런 그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1938년 바로 이 독일 군사력을 중강시켜서 오스트리아를 합병시켜 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자 유럽의 여러 나라는 긴장을 해서 1938년 9월 30일 뮌헨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에 모여서 결국 전쟁 방지를 위한 회담을 진행합니다. 그것이 바로 뮌헨 평화협정입니다. 이때 히틀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사인을 하면서 다시는 우리 독일이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직접 이 히틀러는 사인을 해서 그런 회담을 그러면 이제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영국의 수장 네빌 챔벌린은 조국으로 돌아와서 그 종이장을 보여주면서 국민들에게 이제는 유럽에는 전쟁이 없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에 독일은 결국 오스트리아를 합병한 이후에 폴란드를 침략하게 되죠. 이래서 그러면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는데 당시에 이 독일의 병력은 600만 그리고 전차가 6,000대 한국이가 8,000대였습니다. 이 막강한 전력을 가지고 1939년 9월 1일 폴란드를 침략하면서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된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뮌헨 평화협정 때문에 유럽의 나라들은 전쟁을 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쟁을 혹시 일어난다는 대비를 하지 못하고 그냥 평화적인 마음, 전쟁이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전쟁을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시에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서 파리 같은 경우는 40일 만에 함락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 그것이 양국이 당사국들이 잘 지켜지면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항상 어디야? 배후에 힘이 담보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힘이 없을 때는 평화협정은 하나의 종이 휘조각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39년에 독일도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그것도 평화협정이죠. 그렇지만 독일이 다시 소련을 침략하게 됩니다. 이렇게 힘이 없는 상태, 힘이 공백 상태는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1970년 김대중 대통령이 좀 평양에 가서 그럼 좀 평화회담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북한은 핵을 만들 뜻도 없고 만들 능력도 없다. 그건 내가 보장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실 뿐 아니라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마침 이것은 문hen 평화협정과 똑같은 하나의 상황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임 벨런 그 수상이 말씀하셨듯이 결국에 종이 한 장을 보여주면서 히틀러는 영토 확장을 하지 않겠다고 직접 사인을 했다. 이것을 국민들에게 보이면서 유럽에는 다시는 전쟁이 없다고 선포했던 것처럼 바로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결국 재래식 무기를 통해서 남북 간에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어떠냐? 결국 핵과 미사일을 가지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 그래서 이 비대칭 전략 때문에 결국 남한은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리고 이 중국이 반대하는 가운데도 사드를 배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후에 어떤 현 상황이 벌어졌냐? 결국 6차까지 핵실험을 해서 핵이 완성 단계까지 지금 왔다고 볼 수 있고, 여기서 단지 우리가 이제 북한의 핵이 경량화되느냐 소형화되느냐, 그래서 이 미사일의 탄두로서 쓰게 되면 그때는 정말 막을 수가 없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대화의 국면으로 전환시킨 이유가 뭐냐? 물론 유엔의 제재에 의해서 경제적인 압박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러지만은 여기에 또 평화협정을 통해서 무언가 통일전선 전술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전제하에서 평화회담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북한의 호전성은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예로서 우리가 좀 들어볼 수 있습니다. 자, 청와대 습격 사건, 무장공비가, 그리고 뭐냐면 울진 삼척 무장공비 사건, 그리고 또한 미얀마 아웅산 폭탄 사건, 또는 칼기 폭발 사건, 또는 2002년에 제2연평해전에 참수리호 우리의 국군 6명이 전사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 그리고 2010년에 천안 피격 사건 등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그런 남침들이 있었다. 그래서 총 70년 동안에 휴전협정 이후에 43만 건 이상의 정전 위반 사건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남북 간은 긴장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평화협정이란, 물론 갑자기는 아닙니다. 북한이 줄곧 지금까지 평화협정을 미국과 이제 계속 추진한다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 대신 한국을 패싱시키고 북한과의 평화협정만을 주장해왔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결국 지금까지의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협정을 체결한 이후에 결국 이 땅 위에 유엔군이 주둔하는 하나의 것이 계기가 된 겁니다. 유엔군이 이 전쟁에 참여를 해서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유엔군은 다시 돌아갈 수가 없었고,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한반도에 주둔할 수밖에 없는 명분이 세워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평화협정을 통해서 이 정전협정이 종전협정으로 전쟁이 끝난 것으로 하자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적으로 이
미군이 주둔했던, 유엔군이 주둔했던 명분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 말씀드린 것처럼 정전협정이기 때문에 유엔군이 주둔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미 전쟁이 끝나는데 더 이상 유엔군이 주둔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유엔군은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북한이 줄곧 지금까지 주장했던 평화협정의 통일전선 전술입니다. 이거예요. 그럼 만일에 북한이 이번 그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또는 북미 회담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조금 살펴보면 평화협정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미국의 수교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미군 철수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것은 예민한 상황이니까. 만일 미군 철수까지 들고 나오면 평화협정이 이루어질 그런 가능성은 너무 희박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기에 함정이 있다는 것이 뭐냐면 북한이 미군 철수를 외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남한에 있는 종북 세력들이 미군 철수를 외치고 거리에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좀 짐작이 가겠습니다만은 그동안에도 우리 종북 세력들이 미군 철수를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명분이 있었어요. 왜? 지금 전쟁이 끝나지 않고 휴전 상태이니까 유엔군이 주둔할 수 있는 명분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종전협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유엔군이 주둔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종북 세력이 미군 철수를 외쳐도 여기에 그럼 대처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는 국내 혼란이 조성이 될 수밖에 없다. 또 어떻게 보면 국민들도 그런 나라의 좀 뜻을 가진 국민들이 또한 생길 수가 있다. 동조 세력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북한으로서는 정전협정이 아니라 종전협정을 이루어서 평화협정을 이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자기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남한 사회 자체에서 미군 철수 문제가 대두게 되고 그것이 사회 혼란을 조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마침 월남전이 그런 것처럼 미군이 철수함으로 말미암아 월명이 즉각적으로 반격해서 결국 공산화시킨 것처럼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북한이 비대칭 전략을 통해서 한반도를 적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이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평화협정의 하나의 통일전선 전술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의 통일전선 전술은 어떠냐?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통일전선 전술은 내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건 왜냐? 공산당이 힘이 없을 때에는 비공산주의와 원음은 힘을 합한다는 거죠. 그래서 힘을 키운 다음에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이 통일전선 전술입니다. 그 예가 어떤 예냐면 바로 지금 우리가 아까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산주의의 뭐냐면 사상이라든가 또는 김일성 주체성을 앞세우지 않더라도 바로 민족주의에 호소하는 겁니다. 민족주의. 그래서 우리는 하나라는 그 민족주의에 의해서 국민들이 지지를 받으면 그런 하나의 공산 세력이 강화되고 그런 의해서 그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예가 바로 중국의 공산화되는 관화의 과정입니다. 지난번 공산주의 DNA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국공합작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공산주의가 괴멸된 상황에서 기사회생했습니다. 그 전에 건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제2차 국공합작을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이 연안파들이 결국에 이 국민당에 의해서 괴멸될 그런 입장에서 그들이 전략 전술을 통해서 국민당과 손을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2국공합작을 통해서 결국 어디야? 항일 통일전선을 이루자는 거예요. 항일 통일전선을 이루면서 국공합작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괴멸된 입장에서 기사회생해가지고 결국 해방이 되자 결국 국민당하고 대결할 수가 있다. 공산당이.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국민당이 대만으로 쫓겨나고 중국 대륙은 공산화가 되었다는 이것이 공산주의 통일전선 전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국민당과 제2차 국공합작을 했다가 결국에 이 공산당에 의해서 국민당이 대만으로 쫓겨나가는 이런 상황을 여러분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북한의 그런 체제는 어떻게 되냐면 노동당과 국방위로 두 큰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노동당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그런 오히려 영도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초월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노동당입니다. 그러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상위 개념이 바로 노동당입니다. 그러니까 노동당의 지시와 그리고 지도를 받는 것이 국가다 그 말입니다. 국가 위에 노동당이 있습니다. 그 노동당의 내용을 보면은 어땠냐? 그래서 바로 여기에 통일전선부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노동당 수의 주 목적이다. 그러니까 남한의 적화 통일이 그들의 주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핵을 6차까지 실험해서 완성 단계에 와서 그걸 포기하겠다 하는 전의가 뭔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물론 이제 남북 정상회담, 북미 회담을 하게 되면 뭐 단계적이든 일시적이든 핵을 폐기해야 되겠죠. 회담을 성공하려면. 그런데 이 북한에는 땅굴이 2,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그런 핵이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일부는 감출 수도 있을까요? 국제 원자력 사찰단은 IAEA에서 사찰을 한들 그걸 다 찾아낼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전략 전술은 결국 적화 통일인데 그 적화 통일을 포기하면서 결국에 북미 회담을 하고 남북 회담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이런 입장에서 결국에 이 남북 정상이라든가 북미 회담에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면 최명신 장군은 결국에 지금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걱정하는 것이 뭐냐? 과거의 월남과 똑같은 상황이 한반도에 재현되고 있다는 그런 염려와 걱정을 좀 끝까지 말씀을 하시다가 결국에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우리는 과거의 월남전을 하나의 밟는 교사로 삼고 이제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바로 평화의 봄이 한반도에 드리워진다면 그런 바람과 그런 하나의 좀 꿈을 가지고 우리가 남북 정상과 북미 회담이 진행됐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들이 마음이 한데 묶어져서 그러한 한반도의 평화의 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